그 전체 발제문은 아니고요. 그 얘기거리로 하려고 그 짧은 그 자료를 하나 지금 공유를 하고 있죠. 일단 거기를 한번 여기를 올려야 되겠네요.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를 한번 맞춰보시죠. 이게 주제별로 조금 나눠 놓긴 했는데요. 1번이라고 묶어 놓은 데 보시죠. 그 철학이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 아마 대부분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그의 물질적 무기를 발견하듯이 프롤레타리아트, 아이고, 프롤레타리아트는 철학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 무기를 발견한다. 같은 책에 나오는 조금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고 그것의 심장은 프롤레타리아트다. 이거 요즘은 뭐 마르크스 자체를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잘 인용을 안 하니까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인용되던 구절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마르크스가 쓴 헤겔 법철학 비판 서설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구절들입니다. 자, 요거를 읽고 그 다음에 조금 밑에를 한번 볼까요? 조금 띄워놨죠, 제가.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의 행위여야 한다. 자, 어떨까요? 처음에 읽은 두 문장이랑 지금 문장이랑 어때요? 보시기에. 너무 상충하는 얘기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타리아트라는 집단이 있는데 프레타리아트 집단은 철학을 통해서 철학의 지도를 받아야 노동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빵하는 게 프롤레타리아트고 철학을 소유한 게 아마 지식인이겠죠?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다.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 맥락을 잘 모르고 막 마르크스 말이면 다 그 혁명적인 줄 알고 인용할 때는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고 그것의 심장은 프롤레타리아트다. 이게 마치 지식인과 노동자 계급,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주장하는 그런 얘기인 것처럼 많이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졌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맥락상. 그래서 철학의 지도를 받을 때만 노동자 계급이 의미 있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쓴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게 1844년 1월에 쓴 텍스트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교하면서 읽었던 노동자의 해방은 여기서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철학자의 지도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 자신의 행위여야 한다. 이것도 역시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이거는 뭐 이제 많이 아시겠죠. 인터내셔널 잠정 규약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운동의 단체가 국제적 단체가 형성되고 나서 그것의 규약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간 원칙이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야 한다. 철학자의 지도 따위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1864년 그러니까 앞서 읽은 텍스트보다 딱 20년 뒤에 마르크스가 쓴 구절입니다. 20년의 시차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연결되는 다른 문장은 또 좀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목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으로의 성장. 자,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과제가 뭐냐면, 프롤레타리아트가 계급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은 부르주아지니까, 부르주아 지배의 몰락,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 권력의 획득이다. 그리고 또 그 같은 텍스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노동자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으로의 고양, 즉 민주주의 쟁취다. 자,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프롤레타리아트가 하나의 계급으로 성장하고 계급 주체로 성장하고 그리고 부르주아 지배가 몰락하는 상황이 왔을 때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들의 힘으로 부르주아지가 장악하고 있던 정치 권력, 근대 오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
특히 현대로 올수록 이 정치 권력은 국가 권력의 형태로 존재하죠.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국가 권력을 획득하는 거.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과제다. 그리고 이 첫 단계 얘기가 다시 나왔죠.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으로의 성장하고 연결되는 얘기가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계급 사회로 보니까 부르주아지가 지배계급인 상태였던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려면 먼저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으로 고양 상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곧 민주주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뒷부분은 조금 이제 뒤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도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기 스스로 이제 주체적인 정치적 활동, 사회 변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어디 나오는 구절일까요? 아까 읽었던 헤겔 법철학 비판 소설보다 4년 뒤에 쓴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음. 자, 일단 요것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같은 사람이 쓴 글들이죠. 같은 사람이 쓴 글들인데 아주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이론과 실천의 문제, 또 노동자 계급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1844년에는 노동자 계급은 스스로 혁명운동, 사회변혁, 또 그것의 수단인 정치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1844년에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1864년이나 뭐 조금 당기더라도 48년 공산당 선언의 텍스트와 같은 비중을 두고 같은 의미일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마르크스의 의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처음 자기 스스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계속 변치 않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어떤 시기에 어떤 맥락에서 쓴 글이든 상관없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도 사람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학습하고 특히 마르크스는 아주 치열하고 성실하게 자기 사고를 반성하고 지식의 폭을 넓히고 현실과 비교하고 현실의 실천 속에서 검증하고 이걸 평생 동안 아주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리고 20대 중반, 뭐 3, 40대, 50대, 60대 죽기 직전 이럴 때까지 처음에 자기 생각이라는 걸 처음 가지기 시작했을 무렵에 어떤 글을 썼을 때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얘기를 평생 60년 정도, 50여 년, 뭐 지적인 활동을 한 거나 50년 정도니까 50년 정도 똑같이 했다. 그거는 마르크스에 대한 모욕 아닐까요? 그쵸? 아주 성실한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마르크스에 대한 아주 강한 모독일 것 같아요. 현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르크스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오늘날 뭐 딱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노동자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원천 또는 이론적 기반이라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던 마르크스의 그 주장, 사상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맥락에서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했는지를 고려하고 그 주장을 인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없이 막무가내로 그걸 차별성 없이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마르크스의 원래 의도를 왜곡하게 되겠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좀 오해하거나 마르크스의 텍스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오해하거나 해서 발생하는 일은 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마르크스 당대에서부터 사실은 있었던 일이고 마르크스 엥겔스 사후에 백수십 년간 끊임없이 이어져 온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마르크스의 계승자를 자임하는 노동자 정치의 어떤 집단이나 노선에서
이 사람들이, 이 집단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르크스, 엥겔스 또는 뭐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텍스트를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를 하곤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답을 정해놓고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만 짜깁기해서 인용하는 일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뭐 이게 왜 문제냐? 그냥 나는 또는 우리 단체는 노동자 운동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입장이야. 그냥 그러면 괜찮은데 이걸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레닌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옳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이 둘은 명백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구별해야 된다. 그냥 자기 입장이 마르크스 입장하고 똑같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당하게 그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텍스트를 부당하게 인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냥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적으로 불성실하고 좀 부도덕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르크스주의에서 어쨌든 마르크스가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서 다양한 얘기를 했긴 했겠지만, 일관되게 유지하는 중요한 마르크스주의라고 부르는 원칙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자신의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어떤 입장들이 있고, 이 입장과 주장들이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노동운동의 중요한 그 이론적 자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사후의 일이고, 나나 뭐 어떤 집단이 마르크스의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논의의 대상일 수가 없겠지만,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어쨌든 노동운동의 중요한, 특히 노동자 정치의 중요한 원칙으로 텍스트를 인용을 할 때는 이 노동자 정치에 대한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주장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를 좀 구별해야 우리가 지난 150년 이상의 노동운동의 중요한 유산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계승하거나 혹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제 그 제가 모순되는 문장들을 계속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여기서 이 모순되는 주장들이 사실은 그 지난 역사 동안 마르크스주의, 특히 노동자 정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논쟁에서 핵심적인 논점들이 있거든요. 이 핵심적 논점들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왔던 얘기가 바로 그죠. 노동자 정치 또는 노동자 계급의 그 변혁 운동이라는 것에서 노동자 프레타리아트라는 집단적 주체는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이 마르크스 스스로에게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제 대결을 했는데, 이론과 실천의 분리 입장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론은 실천 바깥에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리고 실천의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이 이론을 쉽게 획득할 수 없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외부에서 이론이 지도되어지고 주입되어져야지만 노동자 계급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논리적으로는.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초기에는 이제 철학을 주로 공부했던 지식인으로서 청소년 청년 시절을 보냈던 탓에, 초기에는 철학 같은, 굳이 여기서는 학문서의 철학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뜻도 있지만 이론이란 뜻으로 더 이제 폭넓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론을 가지고 이론의 전문가들인 지식인들이 노동자 계급에게 교육과 지도와 주입을 해야지만 노동자 계급은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생각을 버리고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스스로의 과제이다라는 생각으로 명확하게 옮겨가고, 그 옮겨간 시점을 보통 이제 마르크스 연구자들은 1848년쯤 되면
분명하게 그 입장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그걸 보여주는 텍스트가 공산당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1848년에 다 완결됐다 이렇지는 않아요. 이제 조금 이따 그것도 볼 거예요. 다른 쟁점들도. 어쨌든 노동자 운동,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의 주체는 노동자 계급 스스로여야 되고 이 과정을 스스로 주도하는 것이 해방의 핵심적인 의미이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이 생각의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의 변화를 무시하고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이런 맥락에 따라 생각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해서 나온 다른 텍스트들을 자기 편리하게 이렇게 인용하는 거는 노동자 계급의 자배 해방이라는 원칙에 대한 훼손일 수 있죠. 실제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텍스트들을 인용하는 경우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에 대해서 찬성한 마르크스주의의 분파들과 그것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마르크스주의 분파들이 각각 다르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이 맥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때 공산주의자가 누군지 또 좀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48년 당시에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의 생각은 프레타르트 계급의 선진적인 일부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쨌든 노동자 계급이 독자적으로 힘을 갖춘 주체적인 계급으로 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 주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정치 권력을 획득해야 된다. 즉,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48년 공산당 선언의 얘기라 그랬죠. 자, 그런데 바로 밑에 다시 봅시다. 노동자 계급은 단순히 기존에 있는 이런 뜻이죠. 기성의 국가기구를 접수하여 이게 국가 권력 장악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국가 권력 장악했다고 해서 그거 마음대로 자기 노동자 계급의 해방 또 공산주의로 이행해 이 기존에 있던 국가기구를 장악한 걸 가지고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죠. 너무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마르크스주의 텍스트 조금 공부하셨던 분이나 과거에 제 강의 특히 이제 프랑스 내전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길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 이거는 또 마르크스가 한 말이에요. 근데 언제 했냐? 1871년 지금 얘기한 프랑스 내전이란 텍스트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3년 지나서 한 말이죠. 20여 년 동안 마르크스의 국가 권력, 국가 기구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입장에 맞다고 해서 48년의 텍스트를 마르크스가 일관되게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고 그게 마르크스의 다른 주장들과도 다 조화를 이루는 다른 중요한 원칙들과도 조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죠. 네. 노동자 계급 중 사회의 급진적 재건을 요구하고 단지 정치혁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확신한 사람들이 그 당시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자, 이거 좀 전에 했던 얘기하고 좀 닮은 얘기 아닌가요? 정치혁명이란 게 뭐죠? 근대 사회에 오면 정치는 대부분 국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행위들이잖아요. 국가가 정치의 중요한 장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혁명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국가 권력을 다른 집단이 장악하고 있던 국가 권력을 노동자 계급이 빼앗아서 그 권력을 차지하는 거. 국가 권력의 지배자가 되는 거. 이게 정치혁명이죠. 이 정치혁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다. 바꿔서 하면 공산주의, 그 마르크스 앵겔스 자기들 입장이죠. 자기들의 공산주의는 정치혁명, 즉 국가 권력의 장악만 갖고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런 시기에 이미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의 행위여야 한다는 의견을 매우 단호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개를 48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언제 한 말이냐? 마르크스가 죽고 엥겔스가 죽기 직전이었던 1890년도에 공산당 선언 재판이 다시 판이 다시 나오는데요. 공산당 선언 1890년도 판의 서문으로 엥겔스가 쓴 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엥겔스가 과거를 이제 돌이켜보면서 48년 당시에 이미 자기들의 입장이 이쪽으로 변화해 있었는데 핵심적인 입장 두 가지가 이거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국가 권력 장악이라는 문제는 사후적으로 쓴 말이에요. 이 뒤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분명하게 입장이 변화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이게 왜 한 텍스트에 들어갔냐 하면요. 정치면 국가 권력 장악만 갖고는 공산주의로 충분히 가는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입장과 노동자 계급의 해방의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두 개가 짝이 잘 어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 뒤에 또 자세하게 다시 얘기하겠지만 쉽게 아주 간단하게라도 우리 또 좀 상상할 수 있지 않나요? 국가라는 게 뭐예요? 마르크스주의에서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의 도구이죠. 그죠? 계급 지배의 도구예요. 이거는 계급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에서 지배 계급이 자기들의 계급 지배를 유지하거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강력하고 거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장치가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성격 자체가 계급 지배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남이 지도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해방되는 게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라면 이 국가라는 계급 지배의 수단과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목적과 과정이 어울릴까요? 잘 어울리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전히 그 완결된 어떤 생각에 도달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실천적인 지향의 사상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그 변한 것에 끊임없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의 경우에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 그리고 국가 권력의 장악만으로 정치 혁명으로 완결되는 혁명 이 두 가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이 점점 발전해서 말년에 이르기까지 이 생각을 일관되게 유지를 했던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를 엥겔스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한번 볼까요? 과학의 담지자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부르주아 지식인이다. 사회주의 의식은 외부로부터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에 주입된 것이지 그 투쟁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라나온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지금 1번에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초기에 잠깐 가졌지만 마르크스가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입장을 아주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이 올바른 운동을 하려면 과학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를 객관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노동자 계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르주아 지식인만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 과학적 의식을 노동자 계급이 갖지 못하면 노동자 계급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과학적 지식을 가진 부르주아 지식인 중에 급진적인 사람들이 지식을 주입하고 지도해줘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 안에서 스스로 안에서 자생적으로 저절로 스폰테이니어스 그 안에서 스스로 어떤 계급 의식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반대되는 얘기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본능적으로도 자생적으로도 사회민주주의자. 앞에서는 절대 안 돼. 그랬는데 부르주아 지식인의 도움 없이는 노동자 계급은 사회민주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랬는데 노동자 계급은 본능적으로도 자생적으로도 사회민주적이다. 애초에 뭐 자생적인 것보다 더 강하게 말해보죠. 본능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같은 텍스트에 나온 같은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인데 같은 해에 쓴 글이에요. 봅시다. 대중은 자신의 방식을 느끼고
자신의 목적을 정하고 스스로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이데올로기 대변자들의 이론을, 심지어 이데올로기적 대변자들의 이론을 노동자 계급이 테스트한, 이 자식들 말이 맞는지 아닌지 자기들이 노동자 계급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대중과 계급들이 혁명적 투쟁 그 자체에서 받게 되는 이러한 직접적 훈련의 중요성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노동자 계급 왜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혁명적 실천을 하면서 자생적으로 이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외부에서 이론만 갖고 주입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제대로 된 계급 의식이자 더 사회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의 얘기일까요? 한 사람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글의 시차도 훨씬 짧습니다. 이거 윗글은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한 말은요, 카우트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서유럽 사회주의 운동, 독일 노동자 운동의 대표적인 이론적인 지도자였던 칼 카우트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바로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인용하고 이게 맞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 따라서 쓴 텍스트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적 계급 의식을 갖고 있는 전이가 노동자 계급을 지도해야 된다는 내용의 전이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는 1902년에 쓴 텍스트입니다. 그럼 그 밑에는 누가 쓴 글일까요? 역시 같은 레닌이 쓴 말이에요. 근데 시차가 이거 언제 쓴 말일까요? 1905년 11월에 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쓴 팜플렛. 그러니까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막 보고서처럼 또 대중들한테 선전하기 위해서 썼던 글 중이에요. 1905년 11월. 불과 3년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놀라운 입장 차이 아니에요? 어. 사실 레닌의 텍스트 마르크스 엥겔스에도 인용해서 반대되는 글을 찾으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상한 거죠. 생각이 계속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그게 성실한 사고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반성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누구나 겪잖아요. 어, 특히 사회의 변화에 예민하게 대응하면서 실천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화한 조건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태도, 어떤 하나의 자기 사상, 사고, 이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이론을 변치 않고 고수하면서 그 이론의 틀을 가지고 변화하는 모든 현실을 끼워 맞추는 태도, 이런 태도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교조주의죠. 그렇죠? 왜 교조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종교처럼 절대적인 어떤 초월적인 존재 또는 초월적 존재의 대리자인 종교 지도자가 어떤 상황이나 적용되는 어,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교리인 거잖아요. 그 교리에 현실이 오히려 종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그런 거죠. 그거는 초월적인 존재, 현실보다 더 우월한 저 위에 있는 훨씬 그 전능하고 우월한 지평,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조주의는 그때는 타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유불론의 관점에서는 교조주의의 근원 조차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 바깥에 그것도 그 위에 더 우월한 다른 세상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게 유물론인데 어떻게 교조적인 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실에서 교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레닌은 자기 입장이 아주 급하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게 보면 레닌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이때는 자기 유리하게 무슨 홍상수 영화도 아니고 어제는 맞고 뭐 오늘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러냐 이런 비난을 실제로 많이 받아왔어요 레닌이. 근데 그거는 사실 레닌에 대한 좀 부당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레닌은 마르크스 엥겔스보다 훨씬 실천적인 조건 속에 실천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훨씬 민감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1902년과 1905년 시점이 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좁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이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바로 1905년 1차 러시아 혁명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러시아 혁명은 어떤 이때는 볼셰비키도 없었지만 어떤 혁명적 지도자들 전위의 지도적인 사상가들, 이론가들이 지도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조직도 없었어요. 대중의 자발적인 힘으로 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엄청난 역사적 그 격변을 목격하고 나서 대중의 자발성에 대한 아주 큰 경외심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은 정말 교조주의자죠. 세상아 넌 떠들어라 나는 귀 닫고 눈 닫고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볼래 이런 태도를 갖지 않는 이상 이런 입장 선회가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렇죠? 1905년 1차 러시아 혁명 직후에 쓰여진 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중의 능동적인 자발성을 목격한 직후에 쓰여진 글이 이런 주장이 안 나오는 거는 되게 이상한 일일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레닌이 이 입장을 계속 또 유지하지도 않아요.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상황에 대응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대중이 그리고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은 과도적으로 전위들의 지도나 이론적 교육이나 계몽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마르크스 엥겔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자발적 행위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논리적인 차원에서 단어의 의미 그 자체에서도 이런 주장이 타당해요. 왜냐하면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남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프레테리아트의 해방이란 말은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아주 혁명적인 정도로 크게 변화하는 거를 남이 시켜서 남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걸 해방이라는 단어 자체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해방이란 말을 해방의 과정에서 남의 도움이나 지도나 원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해방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또 프레타리아트의 해방이라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의 목표는 그 말 스스로가 노동자 계급이 누구에게로부터도 억압당하지도 않고 착취를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행위를 남의 지도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해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집단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의사결정이 스스로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이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얘기 나온 김에 하죠. 아까 제가 1번에서 공산당 선언의 구절 읽었던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윗부분의 제일 마지막 문장. 노동자 혁명의 첫걸음은 프레타리아트의 지배교급의 고향, 즉 민주주의 정치다. 그러니까 동격이에요. 노동자 계급이 지배 계급으로 고양된다는 게 곧 민주주의 정치다. 마르크스는 48년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좀 상관없는 걸 두 개를 붙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지배 계급으로 고양된다고 해서 이게 왜 민주주의 정치지? 특히 계급 사회에서 국가 권력이라는 계급 독재의 수단을 쟁취하는 게 왜 곧 민주주의 정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이 개념과 모순이 되지 않죠.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의 과정으로서 국가 권력의 쟁취가 그 과정의 일부로 일어난다면 이거는 결국 노동자 계급이 계급 지배 자체를 철폐하는 과정이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이에요. 축소되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적으로도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이 이제 한 줌도 안 되는 무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 권력의 장악의 목표 자체가 계급 철폐, 자본주의 사회의 공산주의로의 이행, 사유재산의 철폐,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요건 지금 저 인용한 데서 제가 안 나왔지만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걸 뭐 할 거냐. 소유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우리가 다시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되겠죠?
민주주의 정의는 뭐죠? 마르크스 엥겔스는 뭐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을까요? 마르크스 엥겔스 텍스트에도 여러 번 민주주의 정의가 사실 나옵니다. 그거는 널리 알려져서 잘 인용은 잘 안 되는데 마르크스주의 정치론 볼 때는 많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로 유명한 어떤 정식이 있어요. 링컨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때 영어 뭐 이렇게 지문에 나오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이거 나오죠.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거는 링컨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 당시 이미 이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중엽 이전에부터 근대화되던 무렵에 근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퍼지면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로 이미 이 당시에 진보적인 노선의 그 세력이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던 민주주의 정의이고 이 정의는 마르크스 스스로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실제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이것과 하나도 모순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의 주체가 민중이어야 된다. 노동자 계급이 권력의 주체여야 된다. 지배자가 따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Of the people이라는 게 뭐냐면 지배자가 따로 없고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다. 권력의 담지자다. 이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류의 해방은 다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는 이 두 개의 구체적인 요건이에요. 그러면 민중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이자 담지자가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면 그렇게 되는 거냐?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죠. 이 권력 행사, 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민중 스스로, 사회 구성원 스스로 해야 돼. 남이 대신해 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상위에 누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억압이 없이, 또, 지도나 강제나 세뇌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거.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데 또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손으로 하는 건데 이때 다른 조건이 하나 덧붙여져요. 뭐요? 이렇게 해서 한 행위가 민중들에게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거여야 된다. 그게 포도피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민주주의지,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마르크스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형식적 민주주의 위선에 거친다라고 비판하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실제로 현대에 오면 군사적 포갑으로 그 선거를 조작하거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적어졌어요. 훨씬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나왔거든요. 뭐요? 대중 조작을 하면 되죠. 의식을 조작해서 사고 자체를 세뇌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대중 조작의 아주 놀라운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대중 스스로가 자기한테 손해되는 결정을 기꺼이 하죠. 자,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연금 그 개혁 얘기하고 있었는데 국민들 스스로가 국민연금을 내는 노동자들, 심지어 저소득층 스스로가 국가가 재정이 바닥나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막 세뇌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되고 자기들한테 손해되는 건데도 국가가 나서서라도 우리 삶을 장기적으로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야 국가 재정 거들나잖아 세금으로 혈세로 그걸 메꿔야 되는데 걱정해줘요. 그럼 자기들은 면세점 이하야. 세금도 잘 안 내. 그리고 노후 대책도 없어. 근데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고, 재무부 뭐 무슨 그 경제기획원 장관도 아닌데 국가재정 거들라는 걸 자기가 왜 걱정해요? 갑자기 마인드는 지배자의 마인드인 거죠. 이렇게 되도록 세뇌시킨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 더 피플과 포 더 피플이 일치해야만 민주주의다. 노동자 계급이 자기 해방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자기가 권력의 주체가 되는데 이런 걸 해서 뭘 하냐. 자본주의에서 착취당하던 계급이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를 구성하는 거. 이게 바로 공산주의인 거죠. 음. 이걸로 가는 것이 민주적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권력 장악은 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거 자체로 민주주의 완결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권력 장악이
계급 지배를 다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급 지배를 철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정치인 거죠. 자, 이거를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주장을 1905년에 레닌이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레닌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레닌이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설명하기 위해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읽을게요. 당을 선거, 지도자에 대한 통제 등과 같은 선거, 기층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누구를 뽑거나 뭐를 결정하거나 하는 거, 또 지도자에 대한 통제, 구성원들이 기층이 지도자를 오히려 통제하고 하는 거 등과 같은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당은 이러면 안 된다. 당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건설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당 구조는 말이 아주 셉니다. 관료적이고 중앙 집중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단위들의 자율성, 상향적 조직 원칙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에서 기회주의의 전형이다. 이거는 너무 무섭게 말했죠. 이거 민주주의 좀 민주적으로 합시다. 이 새끼 기회주의자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뒤에 것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들은 프롤레타리아들은 그 지도자들보다 더 빠르게 투쟁의 객관적 조건들이 변하고 있고 파업에서 봉기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지했다. 누가? 지도자들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스스로가 늘 그렇듯이 실천이 이론을 앞질렀다. 실천 이론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은 상층에서의 하향 지도하고 연결되고 이론은 실천은 노동자 계급의 자생적 실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노동자들 자신의 주도성이 우리 같은 어제의 지하 서클 노동자, 이게 이제 전위당 모델이겠죠. 아주 음모적이고 폐쇄적이고 소수적이고 위계적, 군사적 위계, 군대적 위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에 읽었던 부분. 서클 노동자들은 감히 꿈꿔주지 못했던 규모로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 이 운동 끝나고 앞으로는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운동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혁명적 인민들을 멀리하지 않고 우리가 취하는 모든 조치와 지시는 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 혁명적 인민들의 판단에 따른다. 우리는 노동배중 자신의 자유로운 주도성에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한다. 정말 반대로 이건 너무 극적으로 대비되죠. 자, 짐작하셨겠지만 역시 레닌 같은 사람이 쓴 글이에요. 위에 거는 역시 한국에서 많이 읽혔던 일보전진 2보 후퇴 1904년에 쓰여진 레닌의 글이고요. 이게 이제 보통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일보전진 2보 후퇴를 같은 시기 레닌의 입장이 동일한 시기에 쓰여진 텍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렇죠. 그 뒤에 거는 언제냐? 1906년에 레닌이 쓴 논설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 너무 당에 대한 입장이 너무 극적으로 변화했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1905년 1차 러시아 혁명의 경험이 이 입장 차이를 가져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레닌은 아주 여기서 민주주의 좀 협소한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운동을 할 때 어떤 방식, 운동의 구체적인 실행, 아주 또 구체적인 어떤 전략 전술의 차원에서 이걸 실행할 때 이 실행의 방식에서 어떠한 분위기, 성격의 그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거지. 사회 전체 앞으로 우리가 공산주의 운동이 지향하는 사회가 그 입각해야 되는 그 건설, 사회의 건설의 기본적인 원리, 작동의 근본 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죠.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한 거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혁명 과정에서의 실행의 방법론으로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좁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제일 끝부분 미리 한번 봅시다. 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책은 지금은 오랜 과거가 된 우리 당의 발전 과정에서의 일정 시기라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특수한 어떤 조건 속에서 당의 실제 활동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할 건가에 대한 아주 좁은 의미로 지금 얘기한 거고, 그걸 위해서 쓴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여기서 자생성은 대중의 아까 얘기했던 프레테르 계급의 장기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해방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생성이 아니고, 그 당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와 대결하고 있던 경제주의자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작은 경제적 이익을 성취하면 돼라고 주장했던, 그리고 계량주의적인 운동 집단으로서의 경제주의자들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 자생성 일반 장기적인 의미에서 노동자 계급의 전체의 자생성,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자기들과 대립하던 경제주의자들의 주장에서 나온 자생성.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조금씩 쌓아 나가다 보면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고양되어서 결국 장기적으로 뭐 좋은 사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자생성하고 논쟁할 때 그게 틀렸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쓴 말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 맥락을 가르쳐 준 거야.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텍스트의 맥락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뜻으로 내가 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제가 인용하는데, 이게 모든 상황, 모든 당의 일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한 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누가 한 말이냐? 바로 1902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나왔잖아요. 1907년에 그 무엇을 할 것인가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 심판 서문을 레닌 스스로가 한 말이에요. 불과 5년 뒤에, 어? 불과 5년 뒤에, 5년 뒤인데 말이 좀 너무 과장이 심하죠. 오랜 과거가 된 5년인데,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세월이 길게 느껴졌나 봐, 레닌 스 어쨌든 이건 이미 지난 얘기고, 1907년 상황에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일보 전진 이보 우태의 원칙, 당 운영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맥락이다. 제가 처음부터 왜 마르크스 텍스트를 인용할 때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동자 운동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왜곡과 오도의 수단으로 마르크스주의 또는 마르크스의 후계자들의 텍스트나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고, 일관되게 유지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이고 그리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 그 중요 개념들과 원칙들의 이 번들, 어떤 그 덩어리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특히 정치 운동의 측면에서 이 주장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좀 이해하는 거. 이거는 텍스트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고 맥락을 고려한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사실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서의 뭐 거의 영향력이 없지만 슬프게도 제가 뭐 나름 마르크스주의 운동한다고 30년 나름 열심히 했지만 제가 아무것도 못 이뤄서 스스로 좀 자괴감을 느끼는데요. 저희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겠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쇠퇴한 건 사실인데, 이 쇠퇴한 맥락에서의 그 마르크스주의적 정치운동 또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운동이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몇 가지 쟁점들을 둘러싸고 아주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 텍스트들 중에서도 하필 이런 소재의 텍스트들을 인용했는지도 좀 느낌이 오시죠? 네. 이게 사실 아주 핵심적인 쟁점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노동운동 또는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다른 맥락에서 쓰여진 것들을 자기 노선의 입장에 맞는 구미에 맞는 구절들만 갖고 인용하면서 이게 마르크스주의 정통이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니까 뭐 대화가 될 수가 없죠. 맥락이 다른 거를 자기 멋대로 맥락에 상관없이 인용해가지고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데 이게 더 이상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도대체 마르크스주의자들, 또 마르크스 엥겔스는 어떤 주장을 일관되게 노동운동에 대해서, 노동자 정치에 대해서 했는지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마르크스주의는 끊임없이 역사적 과정과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서 이론과 실천을 통일시키려는 운동을 했지, 교조주의적으로 어떤 이론을 먼저 만들고 그 이론에 끼워 맞춰서 사회를,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이고, 우리가 노동자 정치를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대할 때도 역시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어떤 텍스트를 읽고 인용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방법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론적이고 교조주의적인 관점을 버리고, 이거야말로 관념론적인 태도잖아요. 유물론적 입장의 관점에 근거해서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운동으로 이 교조주의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 엥겔스가 사실 스스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고, 특히 이제 초기 저작들, 공산당 선언까지 오기의 초기 저작들에서 이 방법론을, 유물론적이고 변증법적인 방법론과 관점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한 4,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때 이제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했던 방법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조건들이는 게 뭐냐를 마르크스 엥겔스 당시의 역사적 조건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자꾸 노동자 정치라는 말을 하냐면 사실은 정치를 바라보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에서 정치와 뭐가 대비되죠? 정치와 경제 또는 정치와 사회가 대비되죠. 근데 이 구분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구분이 아니죠. 근대 사회 전체의 구분. 그 근대로 이행이 뭐냐 하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뭐가 제일 핵심적이냐. 그 두 가지가 정치와 경제 두 가지라는데 동의한 게 근대 사회예요. 그전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유럽으로 치면 가톨릭 교리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와 경제가 우리의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이제 동의한 게 바로 근대주의자들인 거예요. 마르크스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가 19세기 중엽 말엽의 자본주의 초기 사회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 당시에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 틀에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크게 마르크스, 엥겔스가 활동을 하던 당시에 또는 그 직전에 사회 변혁 운동은 크게 사회 노선과 정치 노선으로 크게 두 갈래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 둘이 대립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회 노선이란 게 뭐냐면 바로 주로 경제적 문제나 사회 정책 몇 가지를 부분적으로 계량을 하고, 이 계량을 하기 위한 수단도 윤리에 호소하거나 또 주로 지배계급, 자본가 계급의 양심과 회개에 호소하거나 청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식이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이 되면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의회 내에 노동자 계급의 하층 민중을 대변하는 집단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 입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노선으로 계승이 돼요. 그래서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문제고 자본주의는 너무 부작용이 많아. 라고 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개량의 노선이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노는 정치혁명의 노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론으로 치면 사회 개혁은 생시몽, 뭐 프리에, 나중에 마르크스 당시엔 푸르동으로 이어진 운동으로 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면 이게 주로 사회민주주의
계량주의로 계승이 되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의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치혁명의 노선이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자코뱅 당시에 활동하던 바베프라는 혁명가가 있었는데, 이 바베프와 그 뒤를 이었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블랑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비슷한 주장을 해서 바베프 블랑키 노선이라고 보통 말해지는 노선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대중 스스로도 아니고 1789년 프랑스 혁명보다도 훨씬 이 작은 규모의 음모적이고 또 사회가 한 방에 바뀔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너무 나이브 생각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어. 그리고 그 규모가 작으냐 크냐만 다를 뿐이지 결국 소수 집단의 무장 봉기에 의한 권력 장악 의 방식으로 한 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만 장악하면 세상은 그 다음에 저절로 바뀐다. 혹은 바꿀 필요도 없다.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바베프 블랑키 나중에는 이제 아나키스트들 중에 급진파들이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노선이 정치혁명 노선이었는데 마르크스는 이 둘 다가 한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뭐 좀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 마르크스주의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이제 마르크스에서 비판적으로 극복되어서 통일되냐 하면은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와 이 조건의 차이에 의한 분류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적대적인 두 계급 사이에 힘의 역학관계가 발생하고 이 두 집단 사이 또는 복수의 집단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계급 투쟁의 역사인 거죠. 근데 이 계급 투쟁의 과정에서 특히 근대로 올수록 전대 자본주의 사회라는 새로운 현대적 계급 사회로 오면 이 계급 투쟁의 양상이 근대적으로 나타나면서 아주 새로운 양상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에게 아주 효과적이고 걸맞는 계급 투쟁의 수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국가죠. 아까 얘기했다. 국가야말로 계급 투쟁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며 근대적인 형태다. 근대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에 하필 근대 국가라는 정치체가 만들어진 이유를 마르크스는 거기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계급 투쟁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반드시 정치 투쟁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 국가가 계급 투쟁의 핵심적인 장치가 되면서 국가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형식으로 계급 투쟁이 격화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으로 본 거죠. 그래서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노동자 계급이 해방되는 공산주의 혁명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국가 권력의 주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 원리가 바뀌는 거, 사회가 바뀌는 거죠.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본적 구조의 핵심은 토대라고 불렀던 경제적 구조, 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소유 관계를 핵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치혁명이냐 사회혁명이냐 이 두 개념을 갖고 비교를 하면 마르크스주의는 더 근본적인 공산주의 혁명은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정치가 변하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는 거죠.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는데 사회가 자본주의,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는 주체제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경제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진짜 혁명이다. 사회가 진짜 바뀌는 거다. 이게 마르크스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걸 토대에서의 변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토대에 조응하고 토대의 변화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을 상부구조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는데 상부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정치잖아요. 그렇죠? 국가도 상부구조의 하나인 거죠. 결국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서 마르크스주의 핵심은 사회 변화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 노동자 정치는 과정적인 거고 수단적인 거예요.
정치가 노동자 계급 정치가 그 자체로 혁명의 목적이거나 혁명의 종결점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계급투쟁을 국가라는 정치적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수행했기 때문에 정치혁명, 특히 국가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이 필수적으로 특히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정치혁명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주의가 다른 변형 노선과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정치라는 말은 마르크스주의 변혁 운동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노동계급의 운동에서 운동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과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정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사회 변혁의 한 계기이자 역사적 단계이자 수단으로서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주의 진영 안에서도 아까 말한 바베프 블랑키 노선처럼 정치 우위나 정치 근본주의 노선이 상당히 끊임없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150년의 역사는 사실은 사회 변형 노선과 그러니까 사회의 토대가 변화해야 진짜 변한다는 주장과 국가 권력 장악을 둘러싼 노동자 계급 정치만으로 거의 대부분 해결된다는 주장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앵스와 그 후계자들이 공통된 입장은 사회 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돼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 투쟁의 훨씬 중요하고 의미가 생각보다 중요하고 오래 걸릴 거고 그 과도기가 공산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오는 시기까지 과도기가 상당히 길 거다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말을 해요. 속마음은 사실은 정치만 하면 되지 뭐 권력만 장악하면 되지 이게 속마음이더라도 말은 그렇게 안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를 바라보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인 관점, 첫 번째 관점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이것도 마르크스주의론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 아까 우리 인용부터 읽으면서 했던 거죠.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게 초기부터 48년부터 왜 중요한 원칙이고 최초의 사실은 노동자 운동의 국제적인 단체 공산당의 사실 제일 최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의 강령에서 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것인가 라는 주장이 왜 들어갔냐 하면 프레타리아트의 자기 해방이라는 것이 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공산주의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를 이행하는 이 과정의 변혁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체가 바로 노동자 계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둘러싼 동반자들이나 후원자들이나 지지자 적이거나 인문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노동자 계급이 왠지 좋아 보여. 믿음이가, 신뢰가 돼. 이 사람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잘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바로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이 노동자 계급에게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객관적 조건 때문에 그런 거지. 노동자 계급이 마치 하늘에서 뭔가를 사명을, 미션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것조차가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의 귀결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또 다른 마르크스주의 중요한 원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간 이 과정이 일어나는 이 혁명적 변혁의 과정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고 봐요. 두 가지 원인이 있죠. 뭐죠? 그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인데 객관적 조건이 더 중요하죠. 왜?
마르크스주의에게서 변혁이란 건 결국 이 객관적 토대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토대가 변화해야 나머지도 변한다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객관적 조건이고 객관적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의 붕괴죠. 자본주의가 객관적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서 자본주의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객관적 조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노동자 계급이 이 객관적 조건에 대응해서 사회주의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주체적인 실천이 이 객관적 조건에 조응해서 동시에 일어나서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혁명은 실패할 수도 있다고 그러죠. 공산당 선에서 그 얘기하죠. 자동적으로 공산주의의 이행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의 변증법적 통일이 마르크스주의 변혁 이론에서 핵심적인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정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수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실천만 갖고 혁명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주의주의라고 부르죠. 주관주의. 노동자 계급이 의지만 갖고 열심히만 하면 공산주의 실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마르크스주의가 다른 변혁 이론과 또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실천은 노동자 정치는 항상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과학적으로 조응해야지만 혁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고 성공할 수 있는 거라는 게 논리적으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결론이죠. 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는 객관적 조건의 변화라는 조건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이 노동자 계급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게 그러면 노동자 계급이 객관적 조건은 노동자 계급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 물론 서로 상호 영향을 주지만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자 계급이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공산당 선언의 말처럼 하나의 집단적 주체로서의 계급으로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장의 과도적 시기에 특히 의식의 고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아주 좁은 범위에서의 실천적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식의 주입, 뭐 교양, 뭐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지도, 전이 이런 것들이 얘기된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전이나 상층으로부터의 교양이나 의식의 주입이나 지도는 아주 제한적인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타당한 주장일 수는 있어도 이게 혁명의 전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에 관철되는 원칙으로 얘기된 게 애초에 아니다. 이걸 우리 텍스트로도 지금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노동자 계급의 정치에 관철돼야 된다. 이건 마르크스주의적 주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주의 원칙을 인정하더라도 이 과도기가 상당히 길 거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이게 논란거리죠. 그렇죠? 상당히 논란거리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상당히 긴 과도적 과정에서 전의의 역할이 중요하고 전의의 정치적 발현체로서의 공산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마르크스 엥겔스 스스로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좀 상당히 논란이 20세기로 오게 되면 그러면 이 과도기 때 노동자 계급과 그 노동자 계급 전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후자가 대표적인 트로츠키고 전자가 스탈린이거든요. 요 나중에 뭐 제가 뭐 스탈린 얘기할 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전위적 역할, 억압적 역할 이걸 강조하는 사람으로 스탈린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트로츠키 이론이에요. 트로츠키는 전위당이 노동자 계급 대중이 아직 무지몽매하니까 공산당이라는 특수한 전위가 아주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했고 스탈린은 그게 마르크스주의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특히 레닌의 주장과 어긋난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공산당과 노동 프레타리아트가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지 공산당과 프레타리아트를 분리하는 사고 자체를 거부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것과 명분 이론적으로 주장한 것 사이에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얘기는 마르크스에서 안 나왔고 마르크스에서 이미 부정됐던 게 다시 나와. 이 과도기 때 노동자 계급이 과도기를 더 효과적으로 해서 공산주의의 이행을 더 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무슨 수단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국가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국가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르크스 앵겔스나 레닌의 입장의 어떤 부분들과는 상충하죠. 그래서 이 과도기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요거는 이제 우리 인용문에는 없었죠. 프랑스 내전 텍스트에서 마르크스가 중요하게 다뤘고, 제 해설 강의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중요했던 게 PT 독재를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 바로 초기에 최초 단계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국가를 장악해야 되겠죠. 근데 곧바로 뭘 해야 되냐 하면 계급 지배를 철폐하는 게 혁명의 과제니까 이 방향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과도기를 프레타리아트 독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정치혁명의 출발부터, 발발부터 사회주의 이전까지의 과도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과도기를, 이 시기를 지칭하는 명칭이 프레타리아트 독재인 거예요. 그래서 프레타리아트 독재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독재라는 말은 권력 행사의 특정한 양상을 독재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 독재자 이러면 그게 민주정이든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왕정이든 이거 귀족정이든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게 요즘 의미에서의 독재의 의미죠. 근데 프레타리아트 독재에서의 독재의 의미는 어떤 계급의 지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룰의 뜻이에요. 그래서 프레타리아트 독재라는 것은 계급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계급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전 시대하고는 뭐가 다르냐 하면 자본가가 아니라 프레타리아트가 지배 계급이 됐다는 의미인데 근데 이 프레타르 지배 계급은 계급 지배 자체를 철폐하는 목적으로 혁명을 하는 거고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계급 지배가 철폐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도 바로 나옵니다.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 국가 권력 갖고 뭐 하냐? 두 가지를 하죠. 경제적 조치를 통해서 사적 소유를 철폐해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변환시키는 것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저 계급지배 시기에 필수에 있었던 억압적인 수단들을 없애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군대와 경찰을 얘기를 해요. 그거를 철폐하는 게 PT 독재 시기에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해체죠. 그렇죠? 국가의 파괴와 소멸 과정입니다. 이걸 얼마나 빨리 해야 되고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과도기로서의 PT 독재의 의미는 정치적 면에서 보면 국가의 소멸의 과정이에요. 인위적인 파괴냐, 경제적 조치를 하면 저절로 소멸되냐, 이거 갖고도 논쟁을 했는데, 그거는 뭐 입장 차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공통되게 주장하는 거는 이 과도기에는 국가가 약화되고 축소되고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도기 때 국가가 여전히 심지어 훨씬 강력한 방식으로 또 물리적 폭력을 당연히 사용해서 억압적인 방식으로 국가 권력 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마르크스주의 텍스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걸 수도 있어요. 혁명에서 이게 더 필요한 걸 저는 거기에 대한 제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주의다. 국가주의로 왜곡된 마르크스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 상당 부분은 있더라도 국가주의라는 마르크스주의의 다른 요소들과 충돌하는 모순되는 요소들이 어, 설명되지 않고 이 합쳐져 있는 좀 답탕이 된 마르크스주의다라는 것은 텍스트상으로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하고 모순되느냐? 국가의 역할이 너무 과도하고 마르크스주의 원래 원칙에서 사회혁명의 우위가 마르크스주의 핵심 주장인데 정치 우위의 성격이 강하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 이렇게 억압적인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해서만 쟁취된다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원칙과 상당 부분 모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의 노동자 정치는
마르크스 엥겔스가 생각했던 노동자 정치와 상당 부분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 조금 부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국가주의적 경향이 왜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실 소련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죠. 서구에서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차이는 권력 행사의 방식이 조금 더 폭력적이냐, 노골적으로 폭력적이냐, 위선적으로 폭력적이냐, 이 차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삼인주의로 개성된 서유럽의 노동운동의 노동자 정치의 흐름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국가 체제, 자본주의 진영에서의 국가라는 제도를 절대적으로 용인하고 그 안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얻는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의 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틀 안에서만 노동자 운동 또 노동자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자생적이고 저항적인 노동자 정치가 정당으로 대변되는 어떤 노동자 정치의 구체적인 제도 속으로 편입되고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사회당, 노동당 이런 유럽의 정당, 새로 정당들이 있으면 노총이라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그 정치 자생적 조직인 노동조합이라는 이 총연맹이 이 정당의 산하단체로서 기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노동자 정치의 의미가 아주 협소하게 좁혀지는 거죠. 자,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당시의 노동자 정치는 사회혁명, 즉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의미에서의 혁명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 초기 단계에서의 어떤 한 계기이자 효과적인 수단,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정치적 도구로서의 국가를 아주 과도하게 그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노동자 정치였다가 그 다음에 이 초기의 국가 권력 장으로서의 정치 혁명 직후에서의 노동자 정치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의 과정으로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로 바꾸는 이행의 과정을 실행해 옮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압적 수단으로서의 국가를 축소하고 파괴하는 과정으로서의 노동자 정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르크주의의 의미예요. 마르크스 엥겔스 당시에 주장했던 노동자 정치인 거죠. 그리고 물론 이때 권력 장악의 수단이 선거이냐 무장 봉기냐는 마르크스 입장도 변해요. 초기는 프랑스 혁명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무장 봉기 물론 아까 얘기했던 바베프 블랑키 노선의 음모적인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전면적인 전쟁의 내전의 방식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의회 민주주의가 어쨌든 대조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특히 엥겔스 말년이 되면 의회 전술을 통한 권력 장악도 전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술의 차원에서의 주장이 변한 거예요.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마르크스주의 계승자들에게서 정치는 훨씬 좋게 협소화돼 버리는데 혁명이 일어났던 러시아 그 계승한 소련에서의 노동자 정치는 전위당으로서의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과 분리되지 않는 일체. 자, 아까 제가 스탈린이 말로는 되게 급진적인 얘기를 해요. 공산당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일당 독재를 해도 되죠. 왜? 사회 안에 이질적인 사회 세력이 없잖아요. 사회 세력이 다 균질적인데 그걸 대표하는 정당이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독재일 수도 없는 거 사회가 이미 균질적인 사회가 됐다면.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과연 프레타리아트 계급 전체와 어떻게 일체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냥 일체화 됐다. 당이 하는 건 다 프레타리아트 전체가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만 가지고 이런 선언만 가지고 실제 그거를 실현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노동자 계급은 정치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거죠. 정치의 주체가 당이나
국가기구도 사실은 당에 의해 장악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국가기구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당과 당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자들만이 정치의 능동적 주체가 되고 다수의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 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래서 이제 노동자 정치가 형식화되고 동원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서구의 경우에는 노동자 운동을 대변하는 삼인주의자들도 결국 의회 전술을 택하게 되니까 의회에서의 다수당이 되는 것이 지상가죠. 그래서 결국은 19세기의 정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집권만 하면 노동당 사회단이 권력만 장악하면 노동자 계급에게 다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정치 지상주의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 지상주의가 다른 수단들을 다 배제한 의회에서의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단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단 한 가지 방식밖에 없는 정치 행위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로서의 노동자가 노동당 사회당에 더 많이 표를 던지는 것 외에 다른 정치 행동은 허용되지도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게 되죠. 결국 노동자 정치는 선거라는 형식적 절차로 협소화되고 노동자 대중은 유권자,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계급적 성격을 점점 상실하고 유권자로 제한된 의미로 축소되게 된 거죠. 그죠? 유권자가 되는 거. 선거에서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고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는 정치 집단에게 표를 던지는 행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다른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걸로 노동자 정치가 협소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노동자 해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노동자 계급의 역량이 강화돼서 집단적 주체로 형성되고 그 역량이 세지는 건데 이렇게 정치우위 사고, 그다음에 국가주의적 사고가 자리 잡게 되면 노동자 계급의 역량이라는 게 그냥 득표수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노동자가 수를 예를 들어 한국에서 그렇잖아. 진보 정당 실패했다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표를 많이 얻었으면 이거 노동자 계급에게 좋은 상황이 왔을 텐데 노동자 계급의 역량의 증대라는 것이 단지 표 몇 표라는 걸로 완전히 대치돼 버린 거죠. 그죠? 노동자 계급은 사실은 표 던지는 거,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직장에서 노동에, 과도한 노동에서 몸이 건강이 나빠지고, 가난해지고,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이렇더라도 4년에 한 번씩 기어가서라도, 그게 노동당이 됐든 무슨 당이 됐든, 노동자 세력이라고 말하는 당에 기표 한 번만 하면 노동자 계급의 영향이 세지는 건가요? 아니죠. 실제로 노동자 계급이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노동자 계급의 역량 증대와 직접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노동자 계급의 절대적 역량이 실제로 향상되고 그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의회 전술을 채택한다는 전제에서만 다수표를 얻는 것이 노동자 계급의 역량 증대의 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노동자 계급의 역량이 증대되는 것과 득표의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의 정당이 득표를 많이 하는 것과 사이에는 거의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만큼은 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동일시하게 됐다. 이게 결국은 마르크스가 끊임없이 비판했던 정치 우위 사고가 노동자 정치 내로 다시 침투해서 이걸 지배하게 된 그게 바로 이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노동자 정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 변혁의 한 계기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만 노동자 정치는 의미를 가지는데 역사적으로 20세기의 역사는 노동자 정치를 뭐 현실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던 두 노선은 노동자 정치를 아주 협소하게 국가와 당의 특수한 역할과 그 역할에 기여하는 노동자 계급의 아주 단순한 행위 그 정도로 결국 동원의 대상이자 유권자로서 축소시킨 노동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게 노동자 정치 의 실제 역사적 과정입니다. 뭐 스탈린 얘기는 뭐 더 얘기 뭐 그에게 더 관심 있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회 되면 다시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노동자 정치에 대한 관점이라면, 어, 지금 당대에서 노동자 정치에서 마르크스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노동운동이 처해 있는 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최종적으로는 제가 정리한 거긴 하지만 제가 혼자 상상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이후로 그 마르크스주의가 끊임없이 쇠퇴하고 특히 이제 소련 붕괴 이후로 결정적으로 세력이 약화되면서 마르크스주의 노동자 운동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비판들, 주된 비판들,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노동자 계급 운동을 약화시켰던 주장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반자본주의 투쟁이 노동자 정치의 핵심이잖아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투쟁인 노동자 투쟁이고 그의 방법 중에 하나이자 한 계기가 노동자의 정치 행위인데 이것이 반자본주의라는 최종이자 근본 목표가 상당히 많이 잊혀졌다. 노동자 투쟁에서. 그래서 결국 좌파 우파를 나누는 것은 자본주의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게 20세기 이후에 19세기 말 이후에 마르크스주의 노동운동식의 분류인데 이게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좌파 우파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대구 좌파 결집 사무실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좌파라는 게 뭔지에 대한 동의도 거의 개인끼리도 좌파 활동가라고 자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불분명해진 이유가 반자본주의라는 아주 명확한 목표가 약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노동자 정치 운동의 목표가 반자본주의 투쟁이다라는 것이 잊혀졌다. 그런 운동이 많이 사라졌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직접 연결된 건데 두 번째로 이런 혁명 과정이자 정치적 활동의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존재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끈질긴 비판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한 노동자의 소멸, 노동자의 죽음이라고 흔히 말하는 주로 포스트주의자들이 제기했던 이제 더 이상 단일한 계급으로서의 프레타리아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 대부분은 사실은 통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잘못된 선동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정치에는 특히 한국 사회의 노동자 정치에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 정치를 중심으로 변혁 운동을 구성하거나 이 조직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감 같은 것들이 흔히 말하는 범진보 진영 내에 뿌리 깊이 박혀 있죠. 이거는 마르크스주의나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운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주장이다.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장의 핵심이 근거 핵심 주장이 어디 있냐면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요새 뭐 과거에 노동운동했던 지식인들도 마르크스주의 선전하던 지식인들도 착취란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 유행하는 주장이잖아요. 착취의 실제와 노동계급의 실제를 어떤 객관적 근거나 통계 없이 막 주장하는 게 요새 한국의 유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주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런 이제 막무가내 근거 없는 선동에 불과한 주장들이 실제로 운동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분화, 노동의 성격 변화는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좌파 노동운동의 대응이 상당히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스 당시부터 있었던 노동 내부에서의 분할이라는 것이 훨씬 정교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실행하려는 실천들은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이제 배경에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그러니까 진보라는 거를 소박한 자유인데 노동운동과 개인주의는 연결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트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과 집단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사회적 개인이라는 용어를 마르크스가 쓰거든요. 초기부터. 사회적 개인
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킨 집단 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주체, 노동운동의 주체이지 개별 노동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 노동자하고 상관없이 무슨 추상적인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는 노동자가 있는 계급을 막스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자는 사회적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좀 이론적으로 긴 얘기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부정하고 있다. 어, 이게 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금 현재 노동자에 처한 위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역할의 변화죠. 그러면서 국가주의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죠.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 때 저는 두 가지 큰 계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20세기 초중엽에는 제국주의 전쟁을 겪으면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주체로서 아주 손쉽게 과학적 근거 없이 민족을 설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이라고 하는데 민족이 왜 거기 들어갔는지가 막스주의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식민지 피어간 민중이라고 원래는 얘기가 되다가 갑자기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이 된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식민지 민중들이 제국주의를 추천하는 운동을 할 때 대체적으로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의 모델을 따라서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술을 채택한 게 다수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조응해서 코민테른에서 민족을 반제국주의 운동의 주체로 설정해버린 거예요. 물론 뭐 이론적인 논의를 길게 할 수는 없고 그게 배경이거든요. 근데 과연 반제국주의의 주체가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특히 식민지 노동자 계급의 연대가 아니라 국제적 연대가 아니라 민족 국가 식민지가 해방된 민족 국가여야 되느냐. 이거는 상당한 논란거리죠. 이게 20세기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이제 만연하면서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명목상으로 축소시킨 이데올로기적 주장을 신자유주의자들이 하면서 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아주 즉자적인 대응책으로서 국가 기능을 강화해서 국가가 민중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 그 주변부 민중들의 경우에는 자국 정부 외에 자기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거의 가지지 못한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 역할에 대한 기대 같은 게 고조가 됐는데 그거를 제가 그 맥락이 이유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특히 민족이라는 문화적 단위를 중심으로 축으로 만들어진 민족 국가라는 단위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의 주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 가해자를 물리칠 수 있는 적임자가 되는 거는 논리적 비약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이거는 마르크스 당시에 이미 있습니다.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 사회의 최하층은 노동자 계급보다 사실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였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룸펜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의 주체가 될 거라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 하면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의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집단이나 개인이 자동적으로 그 가해자를 물리칠 수 있는 투쟁의 주체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룸펜 프로젝트는 오히려 반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철거 현장 가보면 철거 깡패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왜 옛날에 그 저 조인성 나오는 영화에도 있었잖아요. 그 뭐죠? 비열한 거리에 보면 자기 집이 철거 당하잖아요. 철거 깡패인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에도 해당될 수 있죠. 제국주의에게 피해받았던 식민지가 이 식민지 민중이 자기들이 그 중에 물론 엘리트들이죠. 정치 엘리트들이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제국주의에 맞서서 실제로 제국주의와
독립투쟁을 벌이는 민족국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노동자 계급과 식민지의 하층 민중의 해방을 자동적으로 가져다주는 단위인 거 아니죠. 그 반제국주의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노동자 해방, 민중 해방을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민족 해방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다시 구 엘리트들이 복귀해 버렸잖아요. 그 안에서 민중들은 더 열악한 지위에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제 사례 두 가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애초에 아까도 프레타리아트가 해방의 주체가 되는 거는 객관적 조건의 근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민족이나 개인이나 뭐 혹은 뭐 이슬람 근본주의자 같은 이런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투쟁을 벌인다고 해서 그 자체로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사회주의로 가는 이 혁명의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나 이 집단이 주체가 된다고 보는 거는 정말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흑백 논리에 근거한. 그러니까 세상은 나쁜 놈, 착한 놈밖에 없으니까 나쁜 놈에 반대하면 자동적으로 착한 놈이 돼. 라는 정말 이원론적인 단순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좌파를 자임하는 어떤 분들이 미국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죠.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와 아무 상관없는, 그거는 어디 종교에서나 나오는, 그렇죠? 조로아스터교 같이 세계가 선악 이원론이다. 천사와 악마로 세계가 쪼개져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런 식의 신화적 세계관의 반로일 뿐입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주장은 마르크스주의 노동자 정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민족을 주체로 설정했다. 그걸 아무리 과도기라고 우기더라도, 그리고 민족이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민족의 국가 단위에서의 해방운동인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자동적으로 가져온다. 라는 식의 논리. 그리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면 그 자체로 이 민족 국가가 어떠한 내부에서 어떠한 형태를 띠더라도 반제국주의자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논리를 하나로 직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노선이 있죠. 뭐죠? 그게 바로 주체사상이잖아요. 그게 북한의 노선이잖아요. 그 마르크스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선이 주체사상이고 북한입니다. 도대체 그 마르크스주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 이런 거 했고 우리는 이게 노동자 계급 해방의 길이라고 난 믿어. 그럼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거 말투에서 드러났겠지만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주된 주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주장, 마르크스주의 주장의 수사법 몇 가지를 모아가지고 그 종교 교리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노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반제국주의가 민중 해방을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건 아니다. 제국주의끼리의 대결도 반제국주의잖아요.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다른 제국의 투쟁은 곧바로 그 투쟁하고 있는 제국의 하층 민중들의 해방을 절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각종의 근본주의자들이 요새 21세기 와서 벌이고 있는 그 미국에 대한 그 군사적 투쟁들이 실제로 그 지역의 하층 민중들의 해방을 실제로 가져올 거냐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좀 반성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역할과 민족주의라는 문화적 요소의 결합이 20세기에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세기에 와서 그럼 주변부에서 나타났던 그 민중해방운동, 노동자 계급 투쟁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특히 이제 그 주변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베트남도 그랬고 쿠바도 그랬고 쿠바의 도움을 받은 이제 체게바로 대표한다는 우리가 포코라고 불리는 전술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중엽에는 무장투쟁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무장투쟁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다시 실패하기도 했고, 왜곡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20세기 후반이 되면 그 노동자 운동은 무장투쟁의 노선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고, 무장투쟁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운동의 전술로서 실패했다는 인식이 좀 다수를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가 새로운 노동자 계급의 정체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두 가지로 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하나는 의회주의로 축소돼 버렸죠. 어, 아주 80년대 한국도 그렇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게 믿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80년만 해도 러시아 혁명의 모델을 본든 혁명이 남한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고 그걸 위한 투쟁을 했었죠. 근데 불과 한 10여 년이 지나서 그 생각들은 정말 그 얼토당토하는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스스로에 의해서 폐기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 야, 이 한 가지 전술이 우리 실패했어. 어떤 역사적 경험이 남한 사회에서 지금은 별로 유효하지 않아. 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회주의로 수퇴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인 비약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인 거죠. 그거는 사실은 동기가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그냥 아무 과도적 과정이나 모색의 과정이나 논리적 추론이나 학습의 과정을 건너뛰어 버렸던 거 아닌가. 그건 뭐 제 개인적 의심이지만 어쨌든 모든 과정을 빼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운동을 모색하는 것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기존의 제도 내에 그것도 독자적인 정당을 만드는 것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얼른 안 되잖아 잠깐 하는 척 하다 안 되잖아 이래버리고 곧바로 기존의 부르주아 정당에게 편입되는 방식으로 뭐 거의 대부분 귀결돼 버렸죠. 그래서 결국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기존의 보수 양당 중에 어떤 한 당을 인적 커넥션에 의해서 보조금 좀 많이 주는 정당에다가 표를 몰아보는 운동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 운동이라는 것이 아주 왜곡되고 협소화된 형태로 지금 변모돼 버린 거죠.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유인 거고 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무장혁명, 무장봉기에 대한 무장봉기의 실패라는 역사적 경험이 그 원인 중에 하나다. 이건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민족주의, 문화적 민족주의나 폐쇄주의나 이제 종교적 근본주의 같은 아주 어떻게 보면 봉건적이거나 전근대적인 형태로의 저항운동으로의 후퇴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냐면 바로 마르크스주의 노동운동의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라는 원칙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죠.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국가적 장애물과 격차, 제도적인 그 간섭 이런 것들이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가로막고 있는데 노동자 계급 운동 스스로도 한 나라 안에서의 제한된 운동에 좀 매몰되어 있고 국제적인 연대를 복원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공상가의 주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것의 변모된 형태로 세계화의 후퇴라는 당면한 어떤 국제 정세 또 경제적 조건의 큰 변화에 대해서 노동자 계급이 전 세계적 규모로 자본가들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지구적 규모로 아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변모를 겪고 있는데 노동자 계급은 아주 국지적으로밖에 대응 못하고 있는 이유가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가 현실적으로 쟁취하기 아주 힘들다 하더라도 그걸 근본적인 노선으로 설정하고 그걸 확대하고 발전시키려는 전망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과 그 전망을 아예 포기하고 지역적이고 일국적이고 종교적, 문화적, 이 민족적,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폐쇄적으로 활동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큰 차이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마르크스주의 노동운동의 기본 원칙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 노동자 계급 정치에서 이주민 뭐이라든지 또 세계화 문제라든지 세계적 이동의 문제는 거의 사라지고 부르주아 온정주의자들하고 거의 다르지 않게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들을 그것도 사회 정책적으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 정도 운동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연대의 동등한 노동자로 동일한 계급으로서 같이 조직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저는 사실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현상들은 마르크스주의 노동운동과 마르크스주의 노동자 정치의 근본적인 입장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정리했던 마르크스주의 노동자 정치에 대한 여러 관점과 지금 현재의 노동자 정치가 처해 있는 현실 사이의 이제 괴리, 이런 거를 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 복잡한 주제고 많이 다뤄야 돼서 준비를 제가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원래 내일 하기로 했던 강의도 취소하고 이 준비만 사실 한 일주일 내내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오늘 얘기했던 쟁점들에 대해서 차근하게 또 텍스트에 근거해서, 저는 제 주장하려고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텍스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거를 소개하는 강의를 꾸준히 제가 계속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강의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할게요.